예, 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 딥사이트입니다. 요즘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뉴스로 얕게 생각하다 보면 시절이 주식시장이 하수상해서 정신 팔리기 어렵습니다. 깊은 이야기. 특별히 이제 8월에 주식시장에 한 차례 태풍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남은 8월과 9월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돌이켜보면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정말, 순간적으로, 코스피도 2,400 갔었으니까, 그죠? 한 3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형국이었고, 또 V자 반등이 왔고요. 어제는 이제 잭슨을 놔두고 조금 긴장하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최근 흐름의 급반등, 지금의 또 자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고민이 깊어지는 자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경기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었고, 그런데 이제 8월 초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한 차례 이제 출렁거린 부분도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빠른 회복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갈 길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깊어진 시기인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일단 글로벌 주요 지수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 방금 말씀해 주셨고,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증시가 이제 8월 달만 이제 놓고 보면 상당히 좀 급변동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 특히 미국 증시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반등하는 이제 모습들을 보였어요. 물론 간밤에 좀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상승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 좀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요 지수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중소형주 러셀 2000 지수가 주요 지수 중에 가장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옆에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지수를 비롯해서 일본이나 중국 같은 지수가 상당히 조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종합해 보면 저희가 8월 초에 이제 급락 장세가 나타났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글로벌 경기 또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둔화에 대한 이런 우려였었는데, 그런 우려가 아주 완벽하게 제거된 상태는 아니다. 여전히 좀 찜찜함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8월 최근에 주가 흐름을 쭉 보이셨는데 쭉 나머지는 다 설명이 우리가 되는 거고요. 왼쪽에 보면 홍콩이 오른 거로 나와서 저건 뭐지 했는데 제가 얘기를 좀 들었던 게 기억납니다. 어쨌든 중화권 증시가 상대적으로 홍콩이 올랐던 것은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중국이 트럼프보다는 상대하기가 좀 쉽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금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결국 이제 지표들이 중요한데요. 다음 주에 PCE도 나옵니다만 인제 물가보다는 결국은 물가가 아닌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인데 어제입니까? 그제 이제 업데이트한 것도 보니까 고용이 굉장히 많이 또 줄었어요. 앞으로 나올 고용 지표와 함께 정말 고용을 보면 고용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았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경기 쪽에 확실히 좀 무게감이 이제 실려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경기가 정말 이제 연준이 또는 이제 시장이 가장 원하는 게 결국에는 여기에서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거잖아요. 약간 어느 정도는 슬로우 다운 되는 거, 또는 쿨 다운 되는 거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이제 여기서 더 망가지지 않고 이 정도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그러면서 기업들의 이익이나 전체적인 성장의 퍼포먼스가 지속되는 그 연착륙이잖아요. 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방금 말씀 주신 소프트 랜딩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의 전체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면 저는 일단 좀 하방 쪽의 위험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좀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지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있고, 또는 이제 시트에서 나오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 어떻죠?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궁극적으로는 제가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연준 같은 경우가 딱 1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 지 1년이 됐고, 실제 2022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대략 525bp의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지금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결국에는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는 통화정책의 누적 효과라든지 또는 시차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경기에 앞으로는 좀 더 시차를 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이런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고용과 관련해서도 보면 다음 그림이 뭐냐면 이번에
벤치마크 수정이 나타나면서 지난 1년간 고용자 수,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조사에서 나온 비농업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조절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 이후에 가장 많은 감소폭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8월 초 급락의 촉매제가 됐던 요인 중에 하나가 8월 초에 나왔던 그 7월 실업률이었죠. 최근 1년 기준으로 보면 가장 낮은 수치가 3.7%였는데 이게 4.3%까지 올라가게 된 거고 저희가 이제 실업률을 근거로 해서 경기 침체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지표가 바로 샤메 법칙이라고 한 거였고 네. 그 샤메 법칙이 이번 달에 이제 발동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그 샤메 법칙을 직접 만든 그 클라우디아 샴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나와서 뭐 지금 이 현재 지표가 경기 침체를 뭐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본인도 놀라서 뭐 꼭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좀 노이즈는 있는 것 같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일단 궁극적으로는 이제 노동 시장이 분명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맞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시장이 딱 이 정도에서 멈춰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더 그 임계점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경기에 대해서 좀 더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시각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는 사실 올해 주가 팡팡 오를 때도 경기 안 좋다는 얘기 사실 제조업 지표는 안 좋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수치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밤에 이제 제롬 파월이 무슨 말을 할까 우리도 고민이지만 제롬 파월도 고민일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어느 정도 그렇죠. 그죠? 네. 예, 시장에 어느 정도 수위를 줘야 되지라고 고민일 건데요. 근데 사실 FOMC 의사록이 나와서 힌트를 많이 줘서요. 잭슨홀 미팅 제롬 파월의 예상 이야기, 관전 포인트 이 부분은 좀 짧게 해주십시오. 뒤에 할 얘기 많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7월 FOMC 의사록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춰졌고 네. 고용 위험은 높아졌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고용의 중심을 둔 앞으로의 경기 그리고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얘기할 텐데 이번 이번 잭슨홀 심포지엄의 주제가 과거 통화 정책의 전달과 그 효과에 대한 재평가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마 방금 말씀드린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얘기를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저는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의 수순으로 가게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금리 인하의 스타일을 좀 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8월 초에 급락장이 나왔을 때 시장에 발했던 거는 긴급 금리 인하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불황형 금리 인하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연준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점진적인 경기 수긍형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오늘 밤에 아마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롬 파월한테 조언해 준다면 모호하게 얘기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니지만 금리도 내리긴 할 거지만 필요하면 내리고 뭐 이렇게 시장이 헷갈리게 그죠? 네, 무슨 말을 할지 보겠고요.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게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수급상의 충격을 가져왔던 게 결국은 외환시장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으면서 엔화가 이제 약세로 가고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 오늘 또 마침 우에다 총재가 일본에 출석하잖아요. 엔화와 달러와의 흐름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실제로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 약간 그 급락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그 전조 현상을 만들어줬던 게 엔화의 강세라고도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7월 중순경을 한번 한 달 전 이상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 당시에 BOJ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요.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전에 이미 재무부를 비롯해서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구두 개입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실질적인 자금도 풀기도 했는데 사실 했었고요. 방을 못했죠. 뭐 이거는 이제 시장 논리에 따라서 보면 네. 뭐 이번에 처음만 한 게 아니라 2022년 10월에도 한번 했었고 네. 올해 4월에 했었고 그리고 이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장 논리를 이길 수는 없었던 거죠. 근데 다만 실질적인 돈을 투입을 한 거 이외에 BOJ가 직접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이제 보셨던 것처럼 엔화가 7월, 6월 달만 하더라도 161.8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40년 만에 최저를 기록을 했다가 이제 이게 다시금 이제 상당히 빠른 폭으로 강세 전환이 됐었거든요. 그 빠른 폭이라고 하는 게 한 3주 만에 엔화 가치가 한
13% 이상 엄청난 올라갔었으니까 거죠, 엄청난 시장에서. 속도로 예, 올라갔으니까 예. 그러면서 시장에 자극을 줬던 게 캐리 트레이드의 자금의 청산 압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게 미국 기술주의 하방 압력을 높인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 회색으로 된 게 투기적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입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제가 옆에도 적어놨지만 저 매도 포지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세력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이 매도 세력이 사라졌습니다. 이 매도 세력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했고요. 이 순매수 같은 경우에는 2021년 3월 9일 이후에 지금 처음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엔화를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관점이 좀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약간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경기 하방에 대한 위험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최근에 금 가격이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엔화도 이제는 시장에서 좀 안전자산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앞서 보셨듯이 저 녹색 박스로 된 게 과거 엔화가 강세 국면을 보였던 그 시점이었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라든지 또는 2010년 초반에 유럽 재정 위기라든지 또는 2017년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했었던 그런 약간의 위기 상황에서는 엔화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었다. 그리고 시장이 그걸 좀 더 이제는 엔화 약세에서 이제 엔화 강세로 전환하는 국면에서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좀 더 높아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은 추가적으로 엔화가 더 여기서 이제 145엔이 지금 약간 기준이잖아요. 그 밑으로 이제 쭉쭉 그러니까 엔화의 하락 워낙 엔화가 강세로 가기에는 쉽지 않다. 아니죠. 강세로 갈 여지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안전자산에 대한 손해 현상이 좀 더 깊어지는 거고 그 앞단에는 결론적으로는 경기 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리스크 온이 아니라 리스크 오프에 대한 심리가 좀 더 강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엔비디아 얘기를 해야 돼서요. 여기 엔비디아가 결국은 중요한 최근에 그 노이즈에 좀 방점을 찍어줄 혹은 가속화시킬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실적 발표 아니겠습니까? 예상되는 실적과 가이던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뭐 일단은 제가 매크로 그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전부가 아니라 왜냐하면 일단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들고 있고 또 하나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랠리의 중심 글로벌 랠리의 증시 랠리의 중심이 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그냥 단순하게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뭐 AI 시장이 앞으로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뭐 여기에 대한 논란을 이걸 일으킨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좀 더 초점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매출이라든지 이익단이 최근 1년 사이에 엄청나게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50에서 100,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뭐 이익 자체가 50에서 100으로 갔을 때는 100%의 그로스를 보였다라고 하면 100에서 150으로 갈 때는 50%의 그로스로 그 그로스 자체가 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 화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엔비디아의 이제 매출액 추이가 전분기 대비 또는 전년 대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일단은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게 회계연도 25년 2분기 실적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매출액이 물론 절대 레벨은 290억 달러 정도의 매출액을 기대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300억 달러도 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불과 1년 6개월 전에는 매 분기 매출액이 평균적으로 60에서 70억 달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대 수치가 상당히 이제 높아져 있는 건 맞다.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그로스가 앞으로는 계속 좀 둔화될 걸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해의 기저 효과가 좀 더 본격화되는 시기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젠순왕 CEO를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보여줄 AI의 미래가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치도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좀 더 CEO를 중심으로 한 경영진의 입에 좀 더 관심이 주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그리고 시장이 예측은 맞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정말 어렵다. 하워드 막스가 그런 얘기했던 게 생각나는데요.
주요 이제 엔비디아까지 이슈를 살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제 9월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9월 전략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9월이 미국이 좀 약하다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뭐 매크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단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계절성은 좀 있는 게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월 FOMC가 끝나고 8월 잭슨홀, 그리고 이제 그 9월 FOMC 시점까지 이제 공백기가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이제 그런데 특히 이제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이 어떻게 보면 지난 한 1년 반 동안 있었던 한 6개 분기 실적 시즌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시장에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간밤에도 기업들의 실적 결과에 따라서 기업들의 그 주가 등락이 꽤 크게 나타나는 이제 모습들도 보이기도 했는데, 실제 전체적으로는 전체 S&P 500 기준으로 보면 기업들의 실적 탑라인이 어떻게 보면 실적 탑라인 성장성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익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탑라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기업들이 결국에 매출을 발생시키고 거기서 비용을 제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이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최종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중간에 기업들이 얼마든지 좀 약간의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네, 마사지가 가능하다. 근데 그래서 보시면 S&P 500 기준으로 이익 서프라이즈 비율을 보면 과거 평균, 5년 평균이 77% 정도인데 지금 이번 분기에도 보면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매출입니다.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을 보면 매출은 어떻게 하기가 어렵죠. 3분기 이후에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도 보면 빅테크들조차도 향후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우려스러운 내용들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좀 부진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실제 이번 분기에 특히 반도체 내에서도 그런 실적 전망에 대해서 특히 매출과 관련한 가이던스를 또는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이거나 또는 그것보다 좀 더 낮춰서 내놓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번 실적 시즌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증시의 활력 자체가 약간 좀 낮아진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충 마무리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뭐 희망적인 얘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 좀 더 깊어진다, 그죠? 그런 얘기들을 이제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전략을 시간상 항상 뒤에 모자랄 수 전략을 세우면요. 금리는 어쨌든 지금 이제 내리는 구간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들어갔다. 근데 이익도 조금 아리까리하다. 거기다 이제 변동성은 늘어나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향후 뭐 9월 이후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시장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 네, 일단은 그 잭슨홀 이후에 그 시장의 움직임이 과거에 어땠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준비한 그림을 좀 보시면서 제 말씀 드리신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9월 말 10월 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월 실적 시즌 전까지는 약간 시장은 약보합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보이다시피 그 중간 사이에 상당히 굵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주에 나오죠. 그 9월 초에 가게 되면 미국의 PMI라든지 또 고용 데이터 나오죠. 그리고 중순에 가게 되면 CPI나 소매 판매 나오게 되죠. 마지막에 이제 FOMC까지. 근데 또 하나 계속 이제 앞으로 될 게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이런 위험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 8월 달에 지금 이번 달에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S&P 500 이번 달에 수익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8월 급락장 이후에 반등장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 중심에는 IT나 경기 소비자 같은 시가총액 상위가 있지는 않았어요. 뭐냐면 전체적으로 섹터의 상승률을 살펴보면 필수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 같은 전통적인 경기 방어 섹터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 섹터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에너지라든지 이건 이제 유가와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경기 소비재 쪽은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투자의 인사이트를 좀 얻어야 될 것 같고 실제 이번 주에 나타나는 우리나라 증시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네, 똑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이제 실질적인 투자로 이제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채권과 같은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군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거를 국내로 적용하면 국내도
뭐 IT나 반도체 이런 쪽보다는 여타 섹터에 있는 소위 뭐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는 소비라든지 바이오나 뭐 이런 쪽이 낫다는 말씀인 거죠. 네. 아무래도 뭐 국내 투자들이 워낙 또 공격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경기 민감주에 대한 포지션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한쪽, 제가 이제 흔히 이걸 발배 전략이라고 예, 얘기를 예. 많이 하는데 다른 그 경기 방어에 대한 이것도 좀 균형감 있게 가져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과거 흐름들을 보셨는데 평균적으로 잭슨홀을 D-Day로 얘기하고 D 플러스 한 30, 40일 전후로 해서 위쪽 방향을 찾아가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시기가 대략 나오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9월을 잘 보내야 된다 우리가. 그죠? 맞습니다. 지혜롭게. 네. 이런 이제 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 딥사이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머니투데이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몇 번씩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